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법무부 민덕희 사무관입니다. 저는 지금 한 3년째 전자감독 업무 실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맡으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또 재범 사건, 훼손 사건들을 제가 처리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2008년에 여러 가지 이제 강력 사건들이 빈발하고 해서 국민적 공감대 하에 전자발찌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벌써 이제 9년 시행됐고요. 지금까지 누적해서 발찌를 한 번이라도 찬 분들은 약 8천 명에 이릅니다. 현재는 약 3천 명에 이르고요. 다만 이따 후미에도 나오겠지만은 전자발찌를 찾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예방된다 이런 기대는 조금 과도한 기대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자발찌 제도 운영 체계는 특정 성폭력 범죄나 살인범 또 강도 유괴 사범에게 법원이 선고를 했을 때 발찌를 발목에 부착하고 그 발찌에서 발신되는 이치 정보를 이성을 통해서 수신을 해서 이 사람이 24시간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결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랄까요?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일상을 모두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은 반드시 체포된다. 이런 심리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억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차고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발찌를 끊고 또 어떤 사람은 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범죄자들까지 전자감독제도가 다 담당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보호관찰관이 아까 이제 우리 김태명 교수님께서 발표 중에 지금 현재 보호관찰소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치 추적기만 달아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없는 인력으로 위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밤중이든 새벽이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지금은 경찰과 공조해서 대개의 경우는 문제 상황에서 중앙관제센터에서 위험 경보를 띄우면은 경찰 순찰차가 가까운 경찰이 먼저 가고 보호관찰관이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의 경찰이 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반드시 조금 늦더라도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공무원처럼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 근무 기간 동안에 전자발찌를 제대로 차고 있는지 착용에 문제는 없는지 또 이 사람이 지금 장기 수용 중에 출소를 해서 가정이 깨져 있고 직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직업을 알선하거나 긴급 숙소를 지원하거나 또 심치료를 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고 사실상 야간이나 휴일에는 어떤 지도 감독 수단이 없었습니다. 지금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저희가 받지 못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주간 근무를 하고 야간이나 휴일에 교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고 또 야간에 불시에 밤중에 귀가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 두 분 교수님 발제 중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전자발찌를 차고 전국에서 자유스럽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2,897명, 약 3,000명에 달하고요. 그중에 약 81%인 2,350명이 성폭력 사범입니다. 그에 살인이나 강도, 유괴 사범도 일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률은
그 산정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만은 보통 14.1% 이렇게 측정이 됐었는데 전자 발찌를 착 상태에서 성폭력 동종 재범을 한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아직까지는 약 2% 정도로 그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또 발찌를 훼손하는 원래 전자발찌는 자기가 자르려고 했을 때 자를 수 없는 그런 재질로 만드는 그런 기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 정서에 발찌를 채우는 사람이 어떻게 발찌를 저렇게 쉽게 자르고 도망가서 또 재범을 할까 이런 염려 때문에 발찌를 좀 더 강화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강하게 만든 발찌라도 마음을 먹고 자르려고 하면은 자를 겁니다. 다만 애국에 비해서 우리 발찌 훼손율이 오히려 더 낮다라는 것. 미국이나 지금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 호주에 비해서 저희가 오히려 발찌 훼손율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갖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점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훨씬 더 견고한 장치로 내년부터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 발제 중에는 100명 중에 2명이 재범한 것도 크다. 맞습니다. 단 한 명의 재범도 없어야 할 텐데 전자감독을 시행하고 전자발찌를 찾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 욕구를 잠재우고 범죄를 다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뭐 자세한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는 마치 경찰서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일반 범죄 예방 기능을 하고 있는 경찰서가 전국에 252개 정도 됩니다. 보호관찰소는 약 56개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일정 부분의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98% 이상의 또 굉장히 고위험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범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만은 2% 정도의 재범이나 예선 사건도 역시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애국의 경우는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가석방이나 보석 단계에서 전자감독을 실시합니다. 그 기간도 짧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가석방 기간에 우리나라도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을 받는 대상자들은 대개 1년에서 2년 사이에 받습니다. 자기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전자발찌를 찬 채로 재범을 하면은 바로 교도소로 수용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억제력이 강하죠. 근데 우리 대상자들의 70% 이상, 80% 육박하는 수는 자기 징역형을 제값에 따라 치르고 추가로 보완처분으로서 사인의 보완처분으로서 전자발찌를 찹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 형벌 개념에서 가지고 있는 이중처벌이다. 나는 제값을 다 치렀는데 왜 불편하게 이렇게 전자발찌를 또 차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중간에 한번 소급 입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급 대상자가 아직도 한 600명이 있고 그런 굉장히 처우가 곤란한 대상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 정신질환이 심하거나 뭐 충동장애가 있는 분들이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체포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재범을 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발찌를 찬다고 해서 발찌만 채워놨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람인 범죄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심리를 분석하고 치료하고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인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부족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08년도에 시작했을 때 전자감독 대상자는 151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800명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고요. 담당 직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전자감독 담당 직원 한 명이 20명을 또 저희 작은 보호관찰소에서는 일반 보호관찰 수백 명을 같이 하면서 전자발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자감독이나 보호관찰을 시행하고 있는 뭐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경찰관 10명당 보호관찰관이 1명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수사를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를 하고 또 경찰서가 있다라는 것, 순찰을 한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일반 범죄 예방 기능을 수행한다면은 범죄 그 자체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개별적 처우를 초점으로 두고 있는 보호관찰이 왜 경찰 대비 10분의 1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속대응팀, 야간과 휴일에 24시간 근무를 하기 위한 신속대응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한시적으로 지금 교대 당직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중앙간질센터, 대전간질센터 두 곳에서 3,000명을 나눠서 24시간 매 분 단위로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혹시 출입금지 구역에 접근했다, 학교 주변에 갔다, 또 발찌를 훼손했다, 충전을 안 했다 했을 때 바로 전화하고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간질센터 직원도 동시간대에 100명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경보를 처리하고 더 위험한 경보를 놓치는 경우도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충원도 필요하고요. 또 보호관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 감독하고 혼내고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치료하는 범죄자가 다시는 범죄인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리치료 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 관련해서 아직 심리치료 인력은 한 명도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임상 심리 직원들을 큰 기관인 서울이나 강주, 대구, 대전, 부산에 임시로 배치해서 아주 위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이 사람은 지금 전자감독을 받을 상태가 아니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된다. 또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에 대해서 분류치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행안부나 기재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합니다만은 여기 오신 분들 다 느끼시다시피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이나 이런 개념들이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인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반드시 좀 적정 수준에서 전자감독 담당 직원, 보호관찰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그 전자발찌는 발찌를 발목에 차고 또 휴대장치를 구휴대폰 옛날 기능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대상자들도 불편하고 휴대장치를 버리거나 휴대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휴대장치를 제때 충전하지 않아도 경보가 뜨는 그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애국도 지금은 이제 다 그 휴대장치 기능을 발찌에다 통합한 통합형 일체형 장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체형 장치 개발을 끝냈고요.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체형 장치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약 530명 정도가 저희가 조현병 또는 충동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 대상자가 20%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2%의 그 발치를 차고도 재범하거나 훼손하는 대상자가 이 중에서 거의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자감독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자감독에 부적합한 대상자에게조차도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전자발치를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그 토론회에 어떻게 보면은 시발이 된 조두순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12년 형기를 마치고 2020년에 69세의 나이로 나와서 신상 공개가 되고 전자발찌를 7년 차게끔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전자감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두순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조두순을 위해서 반드시 전담 인력을 투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두순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교도소에서 장기간 수용 생활에서 사회와 격리돼 있고 12년을 교도소에 살고 나면은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됩니다. 가족 관계는 해체되고 직업은 없고 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범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심리치료, 언어 그것들을 담당할 전자감독, 전담 직원 또 보호관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지도감독 기법의 다각화
긴급상황 대응 체계 개선, 경찰 공조 강화는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법률을 현행화해 주시고 있어가지고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부착기간 그 장기화 문제에 대해서 67페이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형벌이 있고 보안처분이 있습니다. 전자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벌과 별개의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도 또 최근에 강력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벌을 높이고 그 중에 일부를 가석방하면서 보안처분을 한다면은 사인의 처우에서 훨씬 더 관리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형벌은 상당히 낮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대체하는 그런 처분으로서 보안처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법적으로 최대 전자감독 기간이 30년에 이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합범은 법적으로 45년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30년 가까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되는 대상자가 2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에 전자발찌를 차고 80대에 전자발찌를 풀게 되는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우를 범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전자감독을 시행한 미국에서도 렌츠 케이스라고 전자발찌를 차고 굉장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자기 친어머니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적정한 부착 기간이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아주 강력 사범이 아닌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서 외국의 경우는 1년 내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소급 대상자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부적합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제 그 전자감독으로는 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면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발찌여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가 문제가 아니라 전자발찌로는 안 되는 사람을 다른 제도가 없으니까 전자발찌를 채워놨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일선에서 현장에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할 때 전자발찌를 충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대상자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받게 돼 있고요. 그런데 충전할지도 모르는 지적 장애의 대상자도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체포가 되는데 바로 교도소에 가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치료나 장기적인 수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수년 동안 현장에서 보호관찰관으로 일을 했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2011년도에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 처음 제도 시행되고 성충동 약물치료가 제도 시행될 때 제가 또 담당자로 근무를 했고 이번에 이제 전자발찌 담당을 맡아서 한 3년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0수년간 형사 정책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보호관찰의 업무로 이렇게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끔찍한 범죄가 생기면 국민적 분노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뒤따라서 전자발찌, 신상공개, 성충동 약물치료 등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제도는 이미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했던 제도들이 다 들어왔고요. 다만 형벌과 달리 보안처분은 훨씬 더 비례성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형벌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으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보안처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면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입법을 해야 되고 판결을 해야 되고 집행 과정에서도 훨씬 더 안화된 처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그 보안 처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무자인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들어온 전자감독이나 약물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발성이 없다는 겁니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내가 끔찍한 교도소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기보다는 발찌를 차고라도 하루라도 나가서 자유스럽게 살되 발찌를 잘 충전을 하고 지키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자발성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대상자들의 80% 이상은
너 죄값 다 치렀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발치를 차.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발성이 배제되고 선택이나 동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그 범죄인에 대해서 저희가 조두순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가 사는 집 옆에 조두순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면 굉장히 끔찍하고 이사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상을 공개해서 여기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또 발찌만 무작정 채워놓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 지난 30년간의 40년간의 산업화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여러 가지 편리함 때문에 훼손된 공동체의 해체, 양극화 현상, 빈부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이 토론회가 한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정말로 이 소년의, 이 성인의, 이 범죄자의 과거 청구전 조사나 판결 조사 과정에서 그 살아온 내력을 보면은 이 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도 참 쉽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요. 지난 3년간 제가 전자감독 담당하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일방적으로 언론에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게 두들겨 맞는 역할만 했는데, 이 3년간 제 억눌렸던 이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만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고 오히려 더 근원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안전 욕구에 대해서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더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